이준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에 늦지 않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제가 직접 답하는 그런 Q&A 코너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심도 높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비염에 좋은 것들을 보내주신다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제 비염 말고는 저는 나라 걱정을 더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과 약속한 라이브 방송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저녁 식사 자리가 많은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도 한 잔 못하고 이렇게 10시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밤 10시에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궁금했던 정책 또 개선 방향성, 저와 개혁신당 관련한 모든 질문도 다 받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방송 말미에 따로 Q&A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그때까지 잠들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짧게 보고 본격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에게 몸조심하라고 이빨을 꽉 깨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도 노한 것 같습니다. 굿 타이밍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준비한 원고가 휙 날아갑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방탄복 입은 이재명이 최상목 대행에겐 몸조심하라? 입니다. 예.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본인은 사복경찰 동원받고 방탄복까지 두껍게 입고서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냥 질렀습니다. 싸가지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물리적인 협박처럼 느껴지게 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과거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습니다. 이게 대선 슬로건이었어요. 본인이 뭐 정책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은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이제 일을 무조건 한다는 취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협박성 멘트를 치면서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를 또 구축해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이 말은 막말 가까운 거죠. 지금 아주 엄중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날 받아 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26일 날 2심 판결이 나오고 2심 판결이 안 좋으면은 결과가 만약에 유죄가 유지되면은 빠르면은 2개월, 길면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 받아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냐? 자, 지금 26일 날 2심이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언론을 짚는 게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3개월이라는 건요. 최대한 대법원에서 시간을 끌었을 때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사실관계를 더 다툴 게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2달 이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월 26일에 만약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5월 한 20일쯤 전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선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럴 가능성,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단을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미약한 확률이다. 라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지금 교도소 담벼락 얘기가 계속 제가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지면은 교도소 담벼락, 저쪽으로 넘어지면은 대통령 뭐 이런 상황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헌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신변병으로 좀 받다 보니까 이게 뭐 좀 조폭 두목 행세라도 하고 싶었던 거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소름 돋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전병헌 의원님 오랜만에 소식을 듣네요. 전병헌 의원님이 지금 그 새로운 미래
예, 그 당의 대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가지고 IS의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S가 몸조심해라. 뭐 미국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거 협박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정 잡배는 할 겁박이다. 여기서부터 말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굳이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려면 좀 임팩트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사 헤드라인을 만들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이 너무 평론가 모드로 나간 게 아닌가, 임팩트 있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비판을 예상했을까요? 저는 예상했다고 보는데요. 논란에도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묻는다면요. 첫째는 뭐 당연히 기고만장했다. 두 번째는 기고만장한 동시에 엄청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쪼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심리 상태가 말 그대로 어느 정도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을 하게 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불행을 예고한 건데요. 이게 최상목 대행보다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전에 전초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로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밤길 조심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야 이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겜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국가의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즐겜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계엄 초기부터 뭐 내란 공범이니 무슨 뭐 최상목 대행 계속 공격했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과는 뭐 최상목 대행의 말을 제가 들어본 건 아니지만은 저쪽 집단은 나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적대시하는 관계가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요 굉장히 그 초반에 오만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별의별 사람한테 뭐 내란 공범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해놔가지고 사실 이 최상목 권한 대행도 그렇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압박 모드로 나갔다. 이런 지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통영 선고가 늦어지니까 긴장을 해서 제 말대로 심장이 쫄깃쫄깃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를 소집해가지고 신촌역 인근에 있는 어떤 한정식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예 제대로 된 회의를, 그러니까 긴급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걸 소집하면은 밖에 정보가 흘러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쫄았다라는 말이 돌 테니까요. 한정식 집에서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놓고 불안을 이제 토로한 거겠죠. 복수의 참석자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요.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니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했다. 이렇게 돼 있고 한 참석자가 시중에 흘러다니는 정보나 각자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해보려 모였던 것이다. 뭐 유튜브나 찌라시 등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모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저도 거대 정당의 당대표를 해봤지만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에게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정보를 미루다가 알아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보가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다 모아가지고 너희는 뭐 아는 거 없냐, 니네 뭐 찌라시 들은 거 없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진짜 불안한 겁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거를 다른 분들이 알고 있을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런 비상회의 비슷한 것까지 소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방탄복 얘기가 계속 이슈가 됐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이 방탄복에 대해서 암살 위협당한다고 쇼도 하고 있다. 트럼프 따라하기 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안철수 의원도 약간 수위를 넘는 듯한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지금 암살유배 쇼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언급을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실제 습격을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 흉기로 이렇게 협박받고 공격당한 것은 자작극의 성격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자작극으로 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록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있어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대학교로 올라오려고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완벽한 쇼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안녕을 저는 기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인들이 비꼬는 말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그 안철수 대표가 했던 말이 이재명 대표가 목을 긁힌 다음에 죽은 듯 누워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 저 같아도 그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비슷한 일을 겪었으면은 충격 때문에라도 정상적인 그 반응이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출신이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이거는 조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벌써 2,0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한 분은요, 지역구에서 숨어 다니는 신세?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과연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짐작 가세요? 저랑 진짜 친한 분인데요, 김상욱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탄핵 정국에서 이분만큼 유명해진 분이 있을까요?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소신파 의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상욱 의원이죠. 저랑도 친한 형님입니다. 예, 저랑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상욱 의원이 저한테 또 술 한잔 살 때도 있고요. 저도 이제 술 한잔 산다고 할 때도 있고요. 국민의힘 단톡방에서 그렇게 김상욱 의원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하더니만은 이번엔 울산 지역구에서도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울산 지역구에서 마스크를 끼고 변장을 해야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요. 심지어 목욕탕에 가면은 아니 광주에 있는 목욕탕에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라는 말까지 듣는다는데, 이게 흔히 이제 보수정당에 있는 배신자 낙인 같은 걸 찍은 건데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지금 굉장히 소신 있는 행보를 했다고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중에게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의원 때문에 탄핵이 발생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길길이 날뛰면서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김상욱 의원의 행보에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사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김상욱 의원이요, 굉장히 성격이 모난하기보다는 유연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민의힘 연찬회를 갔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옆에서 박수 치는 사진도 있고요.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싫어하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상욱 의원이 지금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이분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 출신입니다. 의성인 출신이고, 의성이면 대구 바로 위잖아요. 군위 의성 이런 데가 대구 바로 위인데, 김상욱 의원은 또 대구에서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란 당에서 TK 출신 성골 젊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주였는데,
지금 김상욱 의원 후원회까지 거의 해체될 지경이고 김상욱 의원이 원래 김상욱 의원이 일하려고 울산으로 이주해가지고 법무법인에 이제 운영했는데 지분을 다 정리한 상태예요.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런데 김상욱 의원의 법무법인에는 일감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법무법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존폐기로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이 형이 저보다 5살 위니까 80년생인데요. 이 김상욱 초선 의원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 보이는 거 사실 강성지지층 입장에서는 또 배신자 담론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하나 찾은 거겠지만은 김상욱 의원의 행동이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표심은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김상욱 의원이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 출연해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서글픈 게 이거는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말 아닙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말이고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그때 수사할 때 윗선의 외압 의혹에 맞서가지고 소신을 관철했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스타 검사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중앙지검으로 검사장으로 바로 발탁돼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승진으로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던 그런 길을 걸었던 거 아닙니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한 건데 한 사람은 대통령 만들고 한 사람은 배신자 만드는 게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 108명 정도 전체 방 말고도 막 계파별로 방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은요. 그 계파별, 관심사별, 그룹별 방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냈을 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지금 세 갈래로 당이 쪼개진 상황이라면은 이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탄핵 찬성파 지금 보면은 61명이 반탄핵파 예. 정도 되고요. 20명 정도가 친한동훈계 방 정도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60명의 탄핵 반대, 20명의 탄핵 찬성, 그리고 나머지 한 20명 정도가 중립 성향으로 해가지고 세 갈래로 나눠 있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저런 분열 양상 속에서 대선 후보가 만약에 탄핵 찬성파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내 원심력이 가동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뭐 자유통일당으로 가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인사들이 혹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총선을 나눠서 치르는 거 아니냐. 그들의 속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넘어가면은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남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먹어가지고 국민의힘보다 더 큰 당이 될 수 있다. 그럼 어차피 헤게모니 경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획을 했다는 썰이 한창 돌았었고 하필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들어가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에 가서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 간다라는 게 뭐 말은 쉽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그래? 니네가 나를 버려? 그럼 나는 저기 가가지고 자유통일당에 가가지고 전광훈 목사랑 우리 뭐 태극기 부대랑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정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하게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준비했던 주제는 여기까지 두 개를 다뤄보고요.
궁금한 점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 재밌는 사진 2개가 있어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이죠. 김계리 변호사. 예. 이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위원장을 하려고 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으로 묘한 표정, 이걸 썩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하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이분이 뭐 탄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심판 저 심판 다 와가지고 소추위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계리 변호사가 뒤에 걸어가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인데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에 나타났을까? 여긴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매체에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에서 뭘 증거로 냈나 궁금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김계리 변호사 저도 이분을 언젠가 한번 어디서 마주친 것 같은데 이분 제가 언제 한번 인사한 것 같은데 이분이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대리인단 측에서 열심히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이분이랑 제 친구던가. 그런데 뭐 하여튼간 이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정청래 위원장을 약간 얄밉게 비웃듯이 쳐다보고 하는 사진. 김계리 변호사는 당연히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찍힌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사진이 찰칵 찍혀가지고 저희가 거론해 봤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모습 사진입니다. 경비원 쳐다보는 거는 순간 포착을 한 것 같은데요. 언론사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을 잘 잡았습니다. 우리 김혜경 여사 과거에 해경국 김씨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저는 높은 확률로 이분이 해경국 김씨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너무 그 해경국 김씨라고 본인을 밝힌 트위터 유저와 일치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쨌든 지금 김혜경 씨는 20대 대선 당시에 당내 경선 당시에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10만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기소된 부분이 10만 4천 원인 거고 실제 나머지 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런 공금이나 법인카드 유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 또는 기소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걸 테니까요. 이걸 단순히 10만 4천 원이라 표현하는 거는 그냥 기소된 사실 부분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봐도 만약에 10만 4천 원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과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자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나 뭐 배우자의 도덕성이 매우 엄격하게 검증받는 거는 그냥 인지상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더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겠다 정도의 다짐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너무 남 탓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재판 2심이 이르면 5월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 사실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좀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인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권과 관련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김건희 여사가 또 화려하게 또 이렇게 복장도 하고 다니고, 또 김건희 여사 무엇보다도 해외 가서 명품 쇼핑한다고 좀 논란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이 얼마나 맹공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지상정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증당할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이제 정치권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제가 꼽은 순간 포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질문을 받고 답해주는 시간인데요. 어제 그 댓글 답해줬더니만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이걸 코너로 좀 확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코너명을 정해보려고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예시로 나왔던 코너명들 좋아요를 이렇게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라는 건데 이게 제 말투에서 따오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지금 여기 Q&A 섹션의 제목은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정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코너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주제로 다뤄줬으면 하는 현안 뉴스나 정책 이슈 그리고 그냥 저한테 궁금했던 인간 이준석에 궁금했던 점을 마구마구 질문 주시면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라이브 방송 중에 아니면 그 이후에 댓글 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의 비단주머니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비단주머니는 선거 전략을 그냥 통칭해서 비유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준비된 비단주머니도 몇 가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저희가 준비했던 앱이 하나 공개될 겁니다. 저희가 유권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안드로이드와 iOS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에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소수 정예로 우선 이 캠프를 출범해야 되고 여러분도 바로 이 캠프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락망이 아주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어야겠죠. 예전에 개혁신당 창당할 때 보면요. 우리가 연락망이라는 걸 먼저 구축하고 그래서 당원 가입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쭉 이렇게 몇만 명이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저게 창당을 했던 거고 그게 바로 개혁신당이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아주 빠른 속도감과 여러분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전을 능숙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앱 이름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해가지고 내일 기사를 오전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뜨기 전에 저희가 그 기자분의 뒤통수를 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동탄과 관련된 질문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개통된 GTX A 노선이 삼성역 등 주요 역을 포함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개통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탄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다른 GTX 노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삼성역보다 아래 구간 같은 경우, 수서역 아래 구간 같은 경우에는 SRT와 선로를 공유하고 그게 이제 율현 터널이라고 하는 건데 율현 터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쉽게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주 운정에 있는 전용 노선, 북쪽으로 가는 노선과 다르게 완전 개통된 다음에도 남쪽 구간의 그 배차 간격은 지금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줄어들겠지만 하여튼간 꽤 길게 유지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안타깝고요. 삼성역에 내리면 저도 좋죠. 왜냐하면 삼성역에 내려가지고 봉은사역에서 9호선 타고 국회 오면 딱인데 그러면은 동탄에서 국회까지 도어투도어로 1시간 이내에 찍을 수 있는데 지금은 광역버스 타고 와야 돼가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찍히는데요. 그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역이 문제가 뭐냐면요. 거기에 광역 환승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 코엑스몰 옆에 그만한 크기의 또 지하몰 같은 걸 짓고 있고
거기에 뭐 미래신사선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GBC 건물 옆에 짓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다 연계해서 지금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복합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오프라인 상권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상점을 지어놔도 임대도 잘 안 되고 예. 옛날에는 코엑스몰 가면 사람이 빠글빠글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은 메가박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상권이 잘 발달했는데 요즘은 삼성역 상권도 뭐 거기에 스타필드 뭐 별도서관 이런 거 있지만은 옛날만큼 그렇게 분위기가 살지 않고 그래서 코엑스몰 옆에 그 민자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지하 공간 영동대로 지하 복합 공간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GTX-A 삼성역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 측근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선 빨리 이거 GTX역이라도 임시 역사라도 재정으로 빨리 건설하자. 그래서 2호선이랑 연결되는 통로 9호선까지는 아직 기대하지 않는다. 2호선이랑 연결되는 통로라도 빨리 만들자.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아마 2026년에 개통될 수도 있고 2027년에 개통될 수도 있는데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을 때 삼성역 무정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직통으로 뚫려도 운전까지 뚫려도 삼성역 무정차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다. 안 그러면은 이준석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적어도 GTX-A 노선만큼은 재정을 때려박아가지고 삼성역 환승이 빨리 가능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 뭐 동탄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하나 제가 약속하는 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예. 동탄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동탄 문제, 동탄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 문제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거 하나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공약 잘할 자신 있다. 그리고 추진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 보면요. 수도권 대학 기숙사 증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들 서울 유학 보내는 지방 학부모 등골이 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서울의 방값이 진짜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들 전세가가 사실 안정화가 안 되면서 굉장히 월세로 전환한 비율이 높아지고 그 월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서 자식들 서울 보내면 우선 집부터가 100만 원이다. 관리비까지 하면 100만 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지방 학부모들 등골은 진짜 휘어지는 거죠. 뭐 남도학숙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북학사 이처럼 지방에 있는 학사,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학사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진짜 이거 뭐 자취를 포기하고 하숙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비용 부담이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 대학 기숙사 증설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도 제가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강연을 하고 왔는데요. 이건 뭐 작은 수업이었기 때문에 공개 강연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뭐 어쩌다가 신분당선이랑 GTX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 한 분도 저도 동국대까지 신분당선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데 매일 등하교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고충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그분 아마 집이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신분당선 타고 이렇게 등하교 하는 거겠지만은 직장인이라면 직주 근접성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주 근접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2-3시간을 어떻게 길바닥에서 날리느냐 그런 거는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저는 수도권 대학 기숙사 증설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했나요, 어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정말 한창 일하고 한창 학교 다녀야 되는 젊은 세대가 살아야 되는 그런 주택들이 도심지에 많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권이나 근교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그리고 한강변에 보면은 그 마용성이나 아니면 강남라인에 한강변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뭐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하는 아파트들은 거기야말로 서울의 일자리에 출퇴근하기 쉬운 위치인데 거기는 오히려 출퇴근하지 않는 돈 많은 어르신들이 사는 경우가 많죠. 예. 그게 좀 이상하죠. 그분들은 오히려 주중이고 주말이고 경기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이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왜 오히려 경기도에는 젊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살고
서울에는 경기도권으로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서울의 노른자 땅에 몇십억씩 깔고 앉아 사시는가? 이거는 약간 좀 부동산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이상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초등학교 교사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온곡초등학교, 온곡국민학교죠. 그때 온곡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지역에 총망받는 인재였죠. 상계동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소문났고, 그런데 뭐 사실 국민학교 때는 뭐 얼마나 두각을 내봤자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 당시에는 동네에서 조금 유명한 정도 이런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있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노원구에서 노원뉴스라는 지역 언론에서 개최한 노원구민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타가지고 제가 노원 어린이 신문에, 아니 노원뉴스 신문에 제가 대서득필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신문을 아직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예. 자, 교권 추락이나 각종 사건, 사고 많은 상황에서 애쓰는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한 말씀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글쎄요. 사실 교권 그리고 학생 인권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도 둘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강화하면 하나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통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고 이런 민원 때문에 교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적어도 지금도 뭐 학교별로 앱을 통해 소통한다든지 아니면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찾고 있지만요. 저는 솔직히 아예 그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일정한 격식을 갖춘 소통을 하지 않으면 소통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가끔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죠. 선생님들이 학생과 소통할 때도 아니면은 학부모와 소통할 때도 나는 매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오피스 아워다. 이 오피스 아워 시간에만 내가 사무적인 그런 일들을 하겠다. 나머지 시간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도 오피스 아워 제도를 좀 더 쓰면 좋겠다. 이미 두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규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 오피스 아워라는 것이 꼭 그렇게 무슨 물리적인 공간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저녁 시간대라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는 할애해가지고 학부모와 뭐 화상 연결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신 미리 신청한 선착순으로 하루에 한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 정도만 그런 학생 상담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교사란 직업이 더 이상 많은 분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솔직히 재작년쯤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그런 과도한 민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학교가 소통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나은 케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고 맨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우리가요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으면은 그 결과물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저희가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내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뭐 아이고 어디 뭐 돈 빌려야 되는 거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만드시는 음식이 사실 뭐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맛소금을 뿌릴 수도 있고 그게 음식의 퀄리티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그런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적당히, 그리고 내가 만약 교사라면은 이런 민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가 역지사지를 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포기자들 2030 쉬는 청년들 너무 많은데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원래 설계될 때 이 젊은 세대나 아니면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어떤 구조조정이나 상황, 이런 구조조정 같은 상황 속에서 생계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재취업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실업급여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2030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실업급여 제도를 나름 잘 영리하게 활용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한 3, 4개월 정도 쉬고 또 6개월 정도 일하고 3, 4개월 정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젊은 세대 입장에서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한 가지 직업에 영주하지 못하고 숙련도를 키워나가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가 잘 설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 약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건 뭐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고요. 애초에 젊은 세대가 직업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겠죠. 근데 직업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와 임금 수준의 미스매치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번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판교의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도 코딩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코딩을 대신해주는 AI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가치가 예전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 포기자라는 표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육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당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외 당원 가입이 언제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해외 당원 가입,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 가입은 본인 인증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해외 당원들은 한국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뭐 이메일 주소로 이제 당원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이메일 주소라는 건 뭐 지메일 같은 거 무한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허위 당원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해외 당원 가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코인 거래소에서 하는 것처럼 KYC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권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좀 더 해보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공무원은 당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도 없어지면 안 됩니까? 정당 활동을 왜 못하게 하는지. 사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마저도 지금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직협 정도 수준,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이제 이름이 달려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알겠으나 저는 공무원들도 부당한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 가입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 편향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 국민 정서상 좀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당원으로 활동하는 건 몰라도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등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우리가 민간 국가에 들어간 것이 타격이 크다요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미국 우리 주한미 대사관이나 아니면 미국 국무부나 에너지부에서 이게 별다른 큰 조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조치의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의 명단을 대부분 보면은요.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원전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원전 연구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행동이 학술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대한민국이 요즘 핵 잠재력 확보 얘기가 나오면서 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하는 건지,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차피 미국이 자기들 입으로 말해주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실제가 어떻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녀를 낳은 부부에게 주택이나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자녀를 낳은 부부도 저는 하나를 낳은 부부와 둘, 셋을 낳은 부부의 혜택이라는 것이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원이 되는 순간에, 성원이 되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보면요.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오늘도 거의 3,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예. 이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셔가지고 질문창이 끝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대만 관련해서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뭐 그런 주변 우방 국가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얻을 수 있다,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핵 잠수함의 활동 범위는 지금 우리 영해를 방어하는 것보다 조금 넓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영업자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오프라인 상권이 갈수록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의 업권이라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동탄 국회의원인데요. 동탄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통계적으로 위기감을 더 느껴야 될 것이, 동탄이, 제가 예전에 CJ 대한통운 관계자에게서 들었는데요. CJ 택배 기준으로 택배 밀도가, 인구 대비 택배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동탄이 쿠팡도 굉장히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아마 동탄이 전국에서 제일 젊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말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런 온라인 쇼핑에 돈을 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야 언제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이런 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같이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주느니 마느니 갖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정말 젊은 가장, 지금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40대 정도 되는, 3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대 초반 되는 가장에게는 내가 25만 원 한 번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시적 지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빚내서 산 집, 원리금 상환을 한 달에 얼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보면요, 그 예전에 저금리로 한 몇 년 전에 2%대 금리로 빌린 돈들이 지금 4%, 5% 이렇게 올라가는 대출로 전환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당장 25만 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가처분 소득이 한 달에 5, 60만 원씩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분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동탄에도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항상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주택 마련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한 그런 자금을 저리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이재명식의 25만 원 주기보다는 더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이를 키우고 또 그리고 또 지금 젊은 세대로서 이렇게 그 성실하게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에게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자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질문을 저희 지금 제작진에서 취합하고 있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지금 뭐 봤을 때 지난 총선에서 의원들이 합류할 거랬는데 왜 합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이준석이 개혁신당 차리면은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냥 영남 의원들 다시 공천을 다 줘버렸잖아요. 공천 준다니까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확실히 그런 이재명 대표식의 그런 정책보다는 저리 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가계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거의 뭐 1시간가까이 50분 동안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희 밤새도록 라이브에 내일은 게스트를 한번 초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스트분과 함께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홈플러스 MBK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안 본 분 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 10시엔 이준석의 라이브.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